안녕 얘들아. 오늘 우리 8단원 열과 우리 생활 첫 번째 시간이야. 먼저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은 두 가지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첫 번째 소단원은 온도와 입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소단원이고, 두 번째 소단원은 비열과 열팽창이라고 하는 소단원이야. 첫 번째 소단원에는 온도와 입자의 운동 및 열평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두 번째 소단원은 경우 열의 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 비열과 열팽창에서는 비열이라고 하는 소단원과 열팽창이라고 하는 소단원이 있는데, 비열은 볼륨이 큰 소단원이기 때문에 2시간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열팽창을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온도와 입자의 운동 및 열평형 1시간, 열의 인동 1시간, 비열 2시간, 열팽창 1시간, 이렇게 총 몇 시간이야?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5시간이지, 그치? 5시간 동안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처음으로 온도와 입자의 운동 및 열평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우리는 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번 시간에 다룰 건데, 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온도지. 그래서 온도에 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열평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우리는 일상에서 온도와 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들어본 친구는 없을 거야. 맞지? 하지만 온도와 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와 열이라고 하는 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와 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된 과학적인 정의, 과학적인 온도의 정의와 과학적인 열의 정의를 알므로써 온도와 열을 완전히 분리시켜줘야 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어떤 물체가 열을 얻었어. 그러면 그 물체의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지. 만약 어떤 물체가 열을 잃었어. 그러면 그 물체의 온도는 낮아지겠다. 즉,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지 온도와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온도와 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테니까 먼저 이 정도만 기억해두자. 알겠지? 먼저 우리가 어, 생각해 볼 것이 있어. 우리는 온도라고 하는 것을 감각으로서 느낄 수는 있어.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철수라고 하는 아이와 영이라고 하는 아이의 손이 각각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 있어. 이때 철수와 영의 손을 동시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넣어볼게. 이러면 철수한테 물어볼게. 내가 철수야, 넌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차가운 물에서 미지근한 물에 놓은 건데, 철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 좀 따뜻해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야. 영희 같은 경우에는 나 좀 차가워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해. 좀 이상하지 않니? 똑같이 철수와 영희는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느끼는 물체의 온도는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학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반면 사람이 느끼는 물체의 온도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지.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로 표현된 값이 필요한데, 이때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뭐로 표현해 준 것? 수치로 표현해 준 것을 뭐라 한다? 온도다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가?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루어져 있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이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은 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자 그 자체, 원자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원자가 모인 분자로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는 입자라는 것으로 다 합쳐서 말할 거야. 다시 말해서 이온이 됐든 원자가 됐든 분자가 됐든 그러한 입자들을 총칭해서 뭐라 한다? 입자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가지? 우리 이런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무체인데, 이런 물질들은 상태에 따라서 입자의 배열과 그 입자들의 운동이 달라지게 돼. 가령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운동이 매우 둔하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는데, 반면 액체 같은 경우 비교적 고체보다는 활발하게,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매우 활발하게 입자 운동을 하고 있지. 이러한 입자들의 온도, 입자들로 이루어진 물질의 온도, 물체의 온도를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뭐로 표현해 준 거? 숫자로 표현해 준 것을 뭐라 한다?
온도라고 한다는 거지. 한번 정리해보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뭐로 표현해준 거? 숫자, 수치로 표현해준 거라고 하는 거야. 이때 수치라는 말을 살짝 뜯어보면 수치는 셈 숫자의 값치자거든. 그래서 수로서 값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로 표현해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우리 이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어떤 물체를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가열을 하면 활발해진다라는 거죠. 이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그 물질의 온도가 어떻다? 뜨겁다라는 걸 이해해주면 돼. 다시 말해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 물질은 뜨겁다라는 것이고,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차갑다라는 것이지. 이때 물질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준 물리량을 우리는 온도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다. 우리 이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온도라는 것은 내가 아까 뭐라 했지? 수로 표현해 준 거라 그랬지. 이때 수 뒤에 붙는 것을 우리는 단위라고 불러줘. 내 키는 175cm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센티미터가 뭐가 될까? 단위가 될 거야. 단위라는 것은 뭐다? 숫자 뒤에 붙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스웨덴의 과학자 셀시우스가 만들어낸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켈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든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다음에 독일의 과학자 파렌하이트가 만드는 화씨 온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15 교육 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온도 개념을 배우게 될 거야. 먼저 섭씨 온도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건데,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각각 섭씨도와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돼. 뭐라고? 섭씨 온도는 섭씨도,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뭘 쓴다?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지. 자, 한번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보자. 먼저 섭씨 온도를 만든 과학자 셀시우스가 만든 온도 단위는 뭐다? 온도는 뭐다? 그치, 섭씨 온도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켈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든 온도가 뭔다? 그치, 절대 온도다라는 거지. 괜찮지?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각각 어떤 단위를 쓰게 돼? 섭씨 온도는 섭씨도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돼. 만약 내 체온이 36.5도씨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뭐야? 섭씨 36.5도가 나의 체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겠지. 그 다음에 절대 온도의 단위는 아까 우리 뭐라 했어? 켈빈이라고 했지. 그래서 10켈빈입니다, 100켈빈입니다, 1000켈빈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이때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온도의 정의라는 건 뭐냐? 그 온도를 만들어낸 방법을 의미해. 섭씨 온도를 만들어낸 방법은 뭐냐?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섭씨 온도의 개념을 만들었어.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1기압, 다시 말해서 우리 집 표면의 대기압이 1기압이거든. 그 1기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각각 0도씨와 100도씨로 두고 그 사이를 몇 등분? 100등분 해준 것이 바로 섭씨 온도야. 다시 말해서 섭씨 온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온도계 같은 경우 눈금과 눈금 사이의 간격이 1이라는 걸 의미하지. 절대 온도 같은 경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대표성을 띠게 돼. 섭씨 온도의 같은 경우 물이 대표성을 띈다고 하는데, 반면 절대 온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대표성을 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입자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로 나타낸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대표성을 띈다 할 수 있겠다. 절대 온도는 뭐다?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가지고 표현한 온도다라는 거지.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가지고 만든 온도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를 정의할 수 있겠다. 입자 운동이 멈춘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입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를 0켈빈이라고 잡아두고 그 값을 뭐라는 절대 영도라고 불러줘. 다시 말해서 켈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절대 온도를 만들 때는 입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인 0켈빈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 단위를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눈금 간격은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돼. 이때
입자 운동이 멈춘다는 0켈빈의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게 되면 몇 도씨 정도가 될까? 보통 대략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고 고등학교에서 가서 배우면 마이너스 273.15도씨라고 배우게 될 거야. 이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까지만 말해주고 싶어.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관계를 나는 설명해주고 싶은데, 지금 마이너스 273도씨, 정확하게 말해서 섭씨 마이너스 273도씨 같은 경우 섭씨 온도지. 그 다음에 0켈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절대 온도지. 그러면 우리 이 정도 생각해 볼까? 도씨와 켈빈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273이 0이 되려고 치면 마이너스 273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지? 그치? 273을 더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섭씨 온도 섭씨 온도 0도씨, 다시 말해서 섭씨 0도를 켈빈으로 바꿔주려면 0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겠니? 273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73 켈빈이 0도씨다 라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100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준 373 켈빈이 우리는 100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꾼 값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이걸 일반화시켜서 한번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를 쓴다고 했지? 그치?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 했고, 섭씨 온도에다가 몇을 더하는 값이라 했지? 273 정도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273.15를 더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가지? 이 정도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먼저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물리량이었고, 이때 온도라고 하는 것은 수로 표현한 값이기 때문에 숫자 뒤에 보는 단위가 필요하게 되고,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각각 섭씨도와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더라. 이때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관계는 뭐다? 섭씨 온도에다가 273 정도를 더해주면 뭐가 되더라? 절대 온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온도는 뭐로 측정하면 될까? 온도계로 측정하면 되겠지. 온도계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 알코올 온도계야, 디지털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뭐 이러한 온도계 이외에도 저항 온도계 등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페이지로 가자. 이때 온도와 입자 운동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 뭐가 있다고? 온도와 입자 운동에 뭐 있어? 관계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까? 온도라는 것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었지. 이때 수치로 나타낸 것이니까 온도를 나타내는 값이 크다. 그 말은 즉슨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어떤 발하다? 활발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온도와 입자 운동의 관계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온도가 높다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것이고, 우리 역으로도 생각해볼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온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온도가 높다는 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이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볼까?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는 낮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모식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모식도의 차이가 느껴지니? 맞아. 왼쪽의 모식도의 같은 경우 입자 뒤에 붙은 후광 꼬리가 두 개밖에 안 돼. 근데 오른쪽 꼬리를 보면 4개의 꼬리가 있지. 다시 말해서 입자 뒤에 붙은 꼬리의 개수에 따라 입자의 운동이 둔하고 빠르다, 활발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다시 말해서 입자 뒤에 붙은 꼬리 개수가 2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의 운동 속도가 입자의 운동이 오른쪽 모식도보다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오른쪽 모식도의 같은 경우 입자 뒤에 붙은 꼬리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왼쪽 모식도의 입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입자의 뒤에다가 꼬리를 붙이는 것 말고도 입자 앞에다가 화살표의 길이로서 화살표의 길이가 짧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한 것이고 화살표의 길이가 길다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입자의 운동이 둔하고 활발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 입자 뒤에다가 꼬리를 붙이는 것도 있고 입자 앞에다가 화살표 길이로서 입자의 운동이 둔하고 활발하다는 걸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모식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왼쪽 모식도의 같은 경우 입자 뒤에 붙은 꼬리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그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오른쪽 모식도의 입자 같은 경우에 입자 뒤에 붙은 꼬리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입자의 운동을 가지고 우리는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온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지.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라는 것은 그 물질의 온도는 어떻다?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은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 괜찮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좋아, 나이스. 이거 이해되면 진짜 똑똑한 거야. 이때 우리는 실험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엄청 중요한 실험은 아니고 교과서에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 배치해두는 실험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찬물과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퍼지는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이야. 같은 크기 비커에 같은 양의 찬물과 뜨거운 물을 넣어둔 후에 각각 잉크를 한 방울씩 물에 떨어뜨리면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더 빨리 퍼져나간다는 결론을 만들어낸 실험이거든. 자, 먼저 미지근한 물이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차가운 물과 더운 물, 뜨거운 물이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준비되어 있어. 이때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차가운 물에 떨어뜨린 잉크의 번짐 속도는 느리게 되고 더운 물에 떨어뜨린 잉크의 번짐 속도는 빠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더운 물에 떨어뜨린 잉크의 번짐 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더운 물의 잉크가 더 빨리 퍼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험이야. 이거 이해가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좋아, 매우 좋아. 이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라는 것이니까 입자의 운동을 활발하게만 해준다면 그 물질의 온도를 높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가열하는 거 말고도 입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물질을 가열을 하지 않고 또 온도를 높일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걸 내가 참고 박스에 한번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볼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뭐가 빨라진다는 걸까? 그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가열하는 방법 이외에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그 물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어. 그러면 입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물질을 가열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질을 가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물질을 두드릴 때의 방법도 있겠고 물질을 튕길 때의 방법도 있겠지. 또는 어떤 물질을 비볐을 때도 우리는 그 물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어. 가령 우리가 박수를 친다고 하거나 아니면 손바닥을 비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체감적으로 손이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손바닥을 치고 이걸 비비면서 그 손바닥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로써 손바닥의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 가능하지. 좋아. 이때 너네가 풀고 있는 과학책 중에서 백신과학이라고 하는 책에 158페이지 4번 문제가 좋아서 내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 한번 이거 문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게 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니?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볼래? 아니야, 나랑 같이 풀자.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한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편하겠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온도가 높다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것이다 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풀면 좋을까? 온도가 높은 걸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해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의 상태 중에서 고체도 있을 것이고요, 액체도 있을 것이고요, 기체도 있을 것인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다시 말해서 고액기 중에서 기체가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했지.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가 어떻다? 입자 운동이 가장 어떻다? 활발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기체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은 걸 찾으면 되고요, 기체로 이루어진 걸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때 우리는 온도와 지금 상태가 나와 있어. 맞아? 이때 온도를 다 섭씨 온도로 바꿔주는 게 나는 편할 것 같아. 한번 그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먼저 0도씨라고 해놓고 0도씨의 얼음이니까 고체라고 해놓자. 그 다음에 273켈빈이니까 0도씨로 바꿔놓을까? 그리고 물이니까 뭐로 바꿔주면 돼? 액체라고 바꿔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100도씨라고 돼 있고 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액체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373켈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몇 도씨로 바꿔주면 될까? 100도씨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수증기니까 기체로 바꿔주자. 273도씨지. 그냥 273도씨라고 쓰자. 그 다음에 수증기니까 기체라고 써볼까? 그럼 우리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0도씨, 0도씨, 100도씨, 100도씨, 203도씨니까 203도씨 물질 가장 높은 거 체크. 곡체, 액체, 기체, 기체니까 기체 동그라미 치면 두 가지 동그라미인 게 5번이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정답. 잘 풀었어. 이때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기 좀 힘든 친구는 연습하면 돼. 문제 풀 때 이렇게 써놓는 거야. 절대 오르는 것은 섭씨 온도에다가 몇을 더하면 된다. 그치? 273을 더하면 된다. 시험장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공식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기 좀 어려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0켈빈이 섭씨도로 바꾸면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하는 것을 살짝 기억해두면 좋아. 그러면 이 값이 같으니까 섭씨 온도에다가 몇을 더해주면, 그치? 273을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때 공식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거야. 너네들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 절대 온도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절대 온도에다가 이 양을 살짝 해주가 273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섭씨 온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매우 중요한 관계니까 우리 잘 생각해두자. 이제 열이라고 하는 이제 소단원이 아니라 주제가 나왔어. 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시간이 됐는데 나도 요즘 학습지 좀 편집할게. 좋아. 이때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어? 지금 나 설명 들으면서 학습지에 빈칸 씌우면서 같이 듣고 있을 텐데 이해 안 가는 내용 있으면 학교 가서 같이 만나면 물어보고 해. 알지? 내가 너무 미안하게 돼가지고 미안해. 자, 보자. 먼저 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것과 열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마치 질량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된가? 무게라는 것을 약간 혼용해서 쓰듯이, 그치?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는 뭐야? 그치? 뉴턴인데 몸무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 그치? 30kg이야, 60kg이야, 70kg이야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좀 혼용해서 쓰는 개념들이 많아. 근데 그런 개념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온도와 열의 개념이야. 그래서 내가 좀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준비했거든. 이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있어. 이렇게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재밌겠다. 봐봐, 진짜 내 이야기를 잘 만들었어. 봐봐, 한번 잘 들어봐. 내가 여자 좀 편견일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여자를 내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을 남자로 그릴게. 알겠지? 여자 미안해. 그다음에 파란색을 남자로 그릴게. 이때 그 남자를 쪼쪼라 그럴게. 그다음에 여자를 뽀삐라 그럴게. 뽀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남자 쪼쪼랑 여자 뽀삐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어. 퀴즈야, 퀴즈. 이때
여자가 저혈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손발이 차가워. 그래서 항상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쪼쪼가 뽀삐를 만나면 어떻게 해주냐, 뽀삐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때 뽀삐는. 이때 퀴즈 나갈게. 남자 쪼쪼의 손은 뽀삐의 손, 여자의 손보다 온도가 높다. 잘 들어봐. 퀴즈. 쪼쪼의 손은, 그러니까 남자의 손이지. 남자의 손은 뽀삐의 손보다, 그러니까 여자의 손보다 온도가 높다. 내가 세 가지의 보기를 말해줄 테니까 여기서 틀린 보기를 찾아봐. 그러니까 옳지 않은 표현을 찾아보면 돼. 그 다음에 쪼쪼의 손은, 남자의 손은 여자의 손, 뽀삐의 손보다 따뜻하다. 틀린 표현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쪼쪼의 손, 남자의 손은 뽀삐의 손, 여자의 손보다 열이 많다. 감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 설명을 들으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봐. 자, 열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정의를 생각을 해보자.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케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내가 여기 모식도 하나를 준비해놨어. 지금 섭씨 8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과 그 다음에 섭씨 20도 정도가 되는 차가운 물을 준비했을 때, 이때 이거 막을 이렇게 꺼낼게. 그러면 고온의 물과 저온의 물이 섞이게 되겠지. 이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뜨거운 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차가운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8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을 섞어주게 되잖아. 그러면 8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이 각각 온도가 내려가고 온도가 높아져. 80도씨의 물은 온도가 내려가고 20도씨의 물은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50도씨가 됐다 칠게. 이때 고온의 물체 쪽에서, 고온의 물 쪽에서 저온의 물 쪽으로 어떠한 에너지가 이동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0도씨의 물, 고온의 물체가 있고 고온의 물이 있고 20도씨가 되는 저는 저온의 물이 있는데, 이때 8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을 섞었을 때 50도씨가 된 것을 보아. 다시 말해서 고온의 물 80도씨의 물이 50도로 되고 저온의 물 20도씨의 물이 50도로 변하는 것을 봐서 고온의 물 쪽에서 저온의 물 쪽으로 어떠한 에너지가 이동했을 것인데, 그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주냐? 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이해가? 자, 보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마치 온도가 높은 80도씨의 물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어떻게 되는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를 바로 뭐라 한다? 열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러면 이 문제의 정답이 보이겠지. 우리가 쪼쪼의 손은 뽀삐의 손보다 열이 많다라 그랬어. 이때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잖아. 뭐라고? 이동하는 에너지잖아. 이때 쪼쪼의 손은 뽀삐의 손보다 열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은 쪼쪼의 손 안에 뭔가 뜨거운 게 많다라는 걸 미안해. 뜨거운 게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이동하는 거라며. 이동. 근데 열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뭐라고 한 거야? 그치? 쪼쪼의 손에 머문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지. 이해가? 열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건 가능하겠지. 쪼쪼의 손 쪽에서 뽀삐의 손 쪽으로 열이 이동했다. 그러니까 쪼쪼의 손은 뽀삐의 손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온의 물체고
뽀삐의 선은 쪼쪼의 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온의 물체이기 때문에 쪼쪼와 뽀삐가 선을 잡았을 때 쪼쪼의 선에서 뽀삐의 선으로 열이 이동한 건 맞아. 하지만 쪼쪼의 선이 뽀삐의 선보다 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개념인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 이러한 문제, 내가 지금 퀴즈를 낸 이러한 문제가 다음 중 옳지 않은 표현을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남친의 손은 여친의 손보다 열이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 절대 아니겠지. 그래서 만약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내가 한번 적어줘 볼게. 한번 너네도 밑에 필기를 해봐.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뭐 열은이라고 해도 괜찮아. 이 자리에. 열은 애초부터 많다, 적다의 개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열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명백히 틀린 말이야. 이해가지? 왜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체, 다시 말해서 고온의 물체 쪽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거 방향 중요하다. 고온의 물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더 적게 갖고 있고 이러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온도가 높고 낮은 물체로,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높은 물체 쪽에서 낮은 물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바로 열이기 때문에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이동하는 에너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야. 이동하는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물이 고온의 물,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물이 저온의 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한번 적어볼게. 자, 80도씨의 고온의 물은 열을 잃은 거지. 왜? 80도씨의 고온의 물과 20도씨의 저온의 물을 섞었을 때 80도씨의 물은 50도씨가 됐고 20도씨의 물은 50도씨가 됐으므로 고온의 물 80도씨의 물은 50도씨가 됐기 때문에 열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저온의 물 20도씨는 물을 섞은 이후 50도씨가 됐기 때문에 열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지. 이때 저온의 물은 어디서부터 열을 얻었을까? 그치? 고온의 물 80도씨로부터 열을 얻었겠지. 이해가? 그 다음에 80도씨의 물은 80도씨에서 50도씨로 온도가 낮아졌죠. 잘했어. 그 다음에 20도씨의 물은 50도씨로 바뀌었으니까 20도씨의 물은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주 잘했어. 그 다음에 8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의 입자의 운동 정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8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을 섞기 전에는 각각 80도씨의 고온의 물의 입자의 운동은 활발했을 것이고 20도씨의 저온의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은 둔했을 거야. 이해가지? 하지만 8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을 섞은 이유, 다시 말해서 80도씨의 물이 50도씨가 되고 20도씨의 물이 50도씨가 됐을 경우 80도씨의 물은 온도가 비교적 섞기 전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80도씨의 물, 다시 말해서 고온의 물은 입자의 운동이 둔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20도씨 저온의 물 같은 경우는 물을 섞은 이후 50도씨가 됐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뭐했다?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를 내가 열, 온도, 입자, 운동 순서대로 필기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 어떤 물질이 열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물체가 열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고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수치가 낮아졌을 뿐더러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열의 이동 방향은 무조건 고온의 물질 미안 내가 좀 깨끗하게 할게. 미안해 내가 좀 성격이 깨끗한데 원래. 자 미안. 고온의 물체 쪽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어떤 하는 에너지? 이동하는 에너지가 바로 우리는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했어. 이해가지?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섞었을 때 80도씨의 물은 50도씨가 되고요. 20도씨의 물은 50도씨가 된다 했지. 이때 20도씨의 물이 열을 고온의 물로부터만 얻었을까? 그건 아닐 거야. 내가 만약 이러한 실험을 했다 쳐. 이러한 실험을 한다면 내 몸에서부터도 적외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전자기파가 밖으로 계속 지금 복사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야.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때 이러한 유형의 만약 문제가 나오게 되잖아. 그럼 이러한 만약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이 말이 안 나면 그 문제는 틀린 문제야. 알겠지? 이 문제는 뭐라고? 틀린 문제야. 이 문제는 틀린 문제야. 만약 이 무조건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말이 나와. 외부와의 열 출입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무조건. 그래서 외부와의 열 출입을 무시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에서만 열은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외부 요소를 문제를 더 꼼꼼하게 풀기 위해 애초부터 출제자들이 그 조건을 그러니까 제외시켜 놓은 거지. 그치? 외부에서부터 저온의 물질은 열을 얻긴 하는데 고온의 물체로부터 얻긴 해. 당연히 많이 얻지. 외부로부터의 얻는 양보단 더 많을 거야. 고온의 물체로부터 얻는 열의 양이. 하지만 문제에 오류가 없으려면 항상 출제자들은 이렇게 한다고. 외부와의 열 출입을 무시한다. 다시 말해서 열은 A와 B 사이에서만 이동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줄 것이니까 너네들은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알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거니까 만약 너네들이 문제집을 풀다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어색하지 말라고. 알겠지? 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더 잘 풀린다 라는 거지. 항상 문제를 읽을 때는 꼼꼼하게 항상 곱씹듯이 푸는 것이 중요해. 이때 열이 고온의 물체 쪽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게 되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게 되면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는 각각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열을 잃었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요.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온의 물체는 입자 운동이 어떻게 졌다? 활발해졌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이때 잘 들어. 이런 표현이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것도 필기해도 내가 지금 필기를 좀 내가 너무 흥분을 해서 이상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잘하길 바래. 미안해. 나 진짜 너무 미안하다. 이런 거 한번 만질지 생각해봐. 지금 요 모식도 있지. 요 모식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표현을 만드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고온의 물체는 30도씨를 잃고 저온의 물체는 이때 고온의 물체는 고온의 물을 의미하는 거지. 지금 이 모식도에서 그 다음에 저온의 물체는 지금 저온의 물을 의미하는 거야. 20도씨 물. 저온의 물체는 30도씨를 얻었다. 자, 맞을까 틀릴까? 한번 생각해 볼래? 한 10초 줄게 시간. 자, 한번 생각해 봤어? 자, 보자. 고온의 물체는 30도씨를 잃고 저온의 물체는 30도씨를 얻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 하지만 30도씨와 30도씨는 지금 섭씨도라고 하는 단위가 붙었지. 섭씨도라고 하는 단위는 숫자 뒤에 붙는 단위야. 단위는 숫자 뒤에다가만 붙일 수 있어. 이때 어떠한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값을 뭐라 한다 했지? 온도라고 했지. 지금 막 온도가 움직였니? 아니지. 어머나 큰일 나고 어떡해. 어머나 지금 막 온도가 움직였니? 숫자가 움직였니? 아니잖아. 내가 방금 뭐라 했니? 에너지가 움직였다 했잖아. 에너지는 뭐야? 온도가 아니라 열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었다라고 해야 돼. 이때 열의
이동한 열의 양. 다시 말해서 고온의 물체 쪽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내가 계속 열이 이동했다. 에너지가 이동했다. 열은 고온의 물체 쪽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고 그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 열의 양이 있을 텐데 그 열의 양을 표현해주는 단위가 뭐냐? 너희들 잘 알고 있는 칼로리, 킬로칼로리라는 거야. 좋다.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볼까?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고온의 물체 쪽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어떻게 된 거? 이동하는 열의 양. 이동한 열의 양이라고 하는 게 좀 맞겠네. 이동하는 열의 양, 이동한 열의 양. 그걸 줄여서 열량이라고 해주는데 그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야. 킬로칼로리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킬로칼로리를 사용하게 될 거야. 우리가 열의 이동 다음에 비열이라고 하는 소단원을 들어가게 될 텐데 비열이라고 하는 소단원에서 킬로칼로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야. 알겠지? 이거 개념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내가 지금 1kcal와 1칼로리의 정의를 지금 내가 써놨는데 지금 내가 활사표를 해놓고 이렇게 적어놨지. 이거 나중에 우리 비열을 배우게 되면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에 열의 이동 배우고 Q는 CM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배우게 될 거야. 이거 열량 공식이거든. 요 공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요 1kcal와 1칼로리의 정의가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는 정의가 1kcal와 1칼로리의 정의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한번 설명해주고 싶어서 화살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이걸 공식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1kcal와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공식으로부터 이끌어내기가 내가 지금 설명하기가 좀 버거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 번째 시간 때 이 학습지로 잠깐 와서 이 빈칸 채워주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지금 안 채웠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알겠지?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세 번째 시간에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 다음에 요 관계가 또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1000g이 되면 1kg이 되지. 그것처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렇지. 1000칼로리가 되면 1kcal가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 좋다. 1kcal는 뭐다? 1000칼로리가 된다. 항상 나는 어릴 때 머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 K를 잃으면 0 3개로 보답해준다. K를 잃으면 0 3개를 보답해준다. 너무 유치한 거 미안해.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 너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만약 문제를 낼게. 지금 이 모식도에서 8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이 있는 지금 이 모식도에서 외부와의 열 출입을 무시한다. 다시 말해서 열은 A와 B 사이에서만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고온의 물체가 30kcal의 열량을 잃었다. 그러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얼마인가? 30kcal. 외부와의 열 출입을 무시할 때 고온의 물체가 50kcal의 열량을 잃었다라고 하면 저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그치? 50kcal. 다시 말해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알겠지? 자,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하다. 별이 두 개지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야.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다시 말해서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린 열이라고 했고요. 이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열은 무조건 어디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때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고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더라라는 걸 기억하면 된다. 이때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 있었는데 그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해주고 이동한 열의 양, 다시 말해서 열량을 표현하는 단위에는 칼로리와 킬로칼로리가 있었고 1kcal는 1000칼로리였다. 이때 우리는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식도가 문제에서 나왔을 때 외부와 열 출입을 무시하고 열은 A와 B 사이에서만 이동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을 거니까 꼭 기억하자. 그치, 좋아. 나이스. 행복해.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 이거 뭐야? 이거 문제 하나 내가 구해놨네.
자 보자. 너네들이 푸는 문제집 중에 O2라고 하는 문제집에 142페이지 쪽에 있는 심경법 문제가 있어서 내가 좋아서 갖고 왔는데 이런 문제는 잘은 안 나오는데 좀 매우 좋은 문제다 생각해 나는. 이거 16번 문제 내가 살짝 변형했거든. 한번 보자. 온도가 다른 내물체 A, B, C들을 서로 접촉했을 때 열의 이동 방향이 다음과 같았다. 내 물체의 온도를 비교해달라라고 문제에서 말했어. 비교해주면 되지. 자 우리 생각을 해볼게. 지금 D와 A 지금 이거 생각을 해볼게. D와 A를 접촉을 했어. 이때 D에서 A 쪽으로 화살표가 지금 돼 있지. D에서 A 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으니까 D가 열을 잃고 A가 열을 얻은 거야. 열을 잃는다는 건 고온의 물체였다는 얘기고 A라고 하는 것이 열을 얻었다는 얘기는 저온의 물체였다는 것이. D가 A보다 온도가 높았겠구나. D와 C를 비교해볼게. D에서 C로 열이 이동했지. 맞아? D에서 C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D가 온도가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와 A를 한번 비교해볼게. C에서 A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C가 더 열이 많았다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실수할 뻔했네. C가 온도가 높았다 라고 해야지. 열이 많다 이러면 안 돼. 온도가 높았다. 그 다음에 C랑 B랑 비교를 해볼게. 항상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C에서 B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C가 당연히 B보다 온도가 높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B와 A를 비교했을 때 B가 A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요 관계로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D는 뭐보다 커? 그치? C보다 크고 C는 B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지금 여기서 D와 A, C와 A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D가 A보다 크고 D가 C보다 크대. 근데 C가 A보다 커. 그럼 D는 C보다 크고 C는 A보다 크지. 근데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또 C가 B보다 크기 때문에 D, C, B, A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물체 온도를 비교해달라 그러면 D는 C보다 크고요, C는 B보다 크고요, B는 A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야. 너무 좋은 문제고 살짝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될 가능성도 좀 있어. 그러니까 자세히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대망의 하이라이트. 내가 이러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 너무 너희들이 집중이 방해되니까 이러진 않을게. 미안해. 한번 들어가 보자. 너무 중요해 그만큼. 어떻게 내가 울을 수도 없고 너무 중요해 진짜. 알지? 근데 나는 이미 거의 다 설명을 했어.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앞에 3번 열에서 내가 거의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한번 너희들이 어렵게는 안 느껴질 거야. 한번 가보자. 말이 너무 어려워. 열평형이야. 이해가 갈 거야. 왜 이걸 열평형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온도가 다른 두 물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켰습니다. 이때 접촉시킨 두 물체 사이에서는 외부의 열 출입을 무시한다고 가정한다면 고온의 물체 쪽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했을 거야. 같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열이 이동했을 건데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었겠고요. 저온의 물체 쪽은 열을 얻었겠죠.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고온의 물체가 열을 잃었기 때문에 저온의 물체가 열을 얻었기 때문에 두 물체가 접촉하기 전에는 고온의 물체가 온도가 높았고 저온의 물체가 온도가 낮았지만 두 물체를 접촉시키게 되면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물체를 접촉시킨 이후에는 고온의 물체였던 것이 저온의 물체가 되고 저온의 물체였던 것이 고온의 물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틀린 생각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열평을 배운 이후에 그 생각이 달라졌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키고 난 이후에는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 이후부터는 온도가 일정해. 다시 말해서 열평형이라는 건 뭐냐? 두 물체,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 온도가 같아졌다는 얘기는 두 물체에 뭐가 같아졌을까? 입자의 운동이 같아진 상태라고도 정의 내릴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다.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 다시 말해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고온의 물체 쪽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했을 건데 결과적으로 고온의 물체였던 것은 저온의 물체가 되고 저온의 물체였던 것은 고온의 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물체가 접촉을 하면서 열이 이동했을 것인데 열이 이동하면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였던 것이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지.
그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온도가 같아지게 되고 그 온도가 같아진 상태, 온도가 일정해진 상태,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불러준다? 열평형 상태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모식도와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봤어. A와 B. 자,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지금 왼쪽 모식도 말하는 거야.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고온의 물체 A라는 물체고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저온의 물체 B라는 물체입니다. 이때 A와 B라는 물체를 접촉시켰으면 A에서 B 쪽으로 열이 이동했겠죠. 접촉하기 이전에는 A의 입자 운동은 활발하고요. B의 입자 운동은 둔하겠죠. 이때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 다시 말해서 A와 B라고 하는 물체를 접촉시키면 결국 A와 B라고 하는 물체는 어느 순간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될 거고,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의 정도도 어떻게 됐을 것이다? 같아졌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랑 이제 그래프만 봐. 그래프. 오케이, 좋아. 자, 지금 A라고 하는 물체는 내가 60도라고 생각을 해놨고, B라고 하는 물체, 다시 말해서 저온의 물체는 10도씨라고 생각을 해놨어. 자,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물체는 60도의 물체이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 B라고 하는 물체는 저온의 물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때 A라고 하는 물체는 고온의 물체고 B라고 하는 물체는 저온의 물체이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물체 쪽에서 B라고 하는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했을 겁니다. 이렇게 열이 이동했을 거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열이 이동했겠어. 맞아?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물체에서 다시 B라고 하는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했겠죠. 좋아, 열이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물체 쪽에서 B라고 하는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물체 쪽에서 B라는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물체 쪽에서 B라고 하는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어떻게 됐어? 그치? A라고 하는 물체는 계속 온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B라고 하는 물체는 계속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니 그 지점을 사람들은 뭐라 한다? 그치?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다시 말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두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같아진 상태, 바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이때 5분과 9분 사이, 그러니까 5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요. 그 상태를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불러줍니까? 열평형 상태라고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물체,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B라고 하는 물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A라고 하는 물체는 계속 접촉하기 때문에, 자, 온도가 B라고 하는 물체 쪽으로 A가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고 B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A와 B가 온도가 같아진 지점이 생기니 그 지점을 뭐라 한다? 그쵸? 열평형 지점이라고 한다는 거.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해 가죠?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좋아. 이때 자,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열평형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열평형 지점인데 이 열평형의 온도를 만약 열평형의 온도를 물어보게 되면 뭐라 하면 될까? 그쵸? 30도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다음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뭐냐라고 하면 5분이라고 하면 돼요. 알죠?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은 5분, 그다음에 열평형 상태의 온도는 뭐다? 30도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에서 물어보면 답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 한번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의.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8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을 접촉시켰을 때 그 두 물체의 온도의 중간값, 평균값이 두 물체를 접촉시킨 이후의 온도가 됐죠. 다시 말해서 80도씨와 20도씨의 더한값 100도씨에서 2로 나눈 50도씨가 그 두 물체를 접촉시킨 이후의 온도가 됐다고요.
다시 말해서 80도씨에 20도씨의 물을 접촉시킨 이후에 열평형의 상태의 온도가 50도, 두 물체의 중간값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두 물체 A와 B 물체의 중간값은 35도인데 중간값이 아닌 그냥 엉뚱한 값 30도가 열평형 온도가 됐어. 이거는 뭘까? 이걸 주의해야 돼요. 문제가 틀렸다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된다? 열평형의 온도는 저온 물체와 고온 물체의 중간값이 아니라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사이값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적어 놔주세요. 자, 열평형 온도는 내가 지금 막 즉석 제조한 문장이라 이거 좀 이게 문맥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열평형 온도는 저온의 물체와 고온의 물체의 뭐가 아니라 중간값이 아니라 사이값이다. 다시 말해서 저온 물체의 처음 온도와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여기다 써줄게. 미안해요. 열평형 온도는 저온의 물체와 고온의 물체의 사이값이기만 하면 되지 저온의 물체와 고온의 물체의 중간값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평형 온도는 뭐면 된다? 사이값이면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로 쪽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 쪽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가로 쪽으로 계속 가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고 오른쪽으로 세로 쪽을 보면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A와 B 물체, 다시 말해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 사이에 온도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지금 온도 차이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온도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온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 있겠죠. 잘했어요. 이걸 기억하면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체, 고온의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키게 되면 A의 입자의 운동은 둔해지고 B의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더라. A가 잃은 열량이 만약 30kcal라면 B가 얻은 열량은 똑같이 30kcal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열평형 특징 별표 하나 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다시피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열의 양, 다시 말해서 열량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 말을 열량이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써놓으면 좋겠어요. 열량이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더라. 이때 A라고 하는 물체, B라고 하는 물체의 열평형에 도달한 온도는 5분이고요. 열평형 상태의 온도는 몇 도다? 30도다. 이때 요 주의 내용을 기억하자.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해두자 라는 걸 생각해두면 돼요. 괜찮죠? 이때 자 여기 괄호 여기다 앞에다가 외부와의 열 출입을 무시하면 고온의 물체가 어떻게 된 거? 잃은 열의 양과 잃은 열의 양,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고요. 이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이동한 열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값이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러한 그 공식 같은 거는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러줘요. 웬만한 교과서들은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15교육과정 이후에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알기로는 백신 과학에는 이 표현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기억해두면 좋아요. 알겠죠?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A라고 하는 물체는 중이에요. 고온의 물체였고요. B라고 하는 물체는 저온의 물체였습니다. 이때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키면 고온의 물체 쪽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물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동하는 열의 양인 열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온도 변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5분이 되면서 5분에 30도씨가 되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는 죄송해요. 온도가 일정해요. 이거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열평형 온도는 저온의 물체와 고온의 물체의 사이값이면 되지 중간값, 평균값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물질의 종류가 같고 양도 같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중간값일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물질의 종류도 다르고 양이 다르게 된다면 물체가 잃고 얻은 그러니까 그 사이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값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열평형 온도는 무조건 보다 사이값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 되고 고온의 물체가 당연히 30kcal를 잃었어요. 그럼 저온의 물체는 30kcal를 얻어야겠죠.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이 어떻다라는 거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 돼요. 이해가죠? 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자요. 좀 좋은 문제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물체는 50도씨고요. B라고 하는 물체는 10도씨입니다.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물체는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는 B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열은 A에서 B로만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A의 온도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B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두 물체의 온도가 똑같이게 되면서 열평형 상태 이후에는 온도 변화가 없겠죠. 이때 A라고 하는 물체는 열을 잃게 되고 B라고 하는 물체는 열을 얻었기 때문에 A의 입자의 운동은 점점 둔해지게 될 거고 B의 입자의 운동은 점점 활발해지게 되겠죠. 이때 A가 50kcal의 열량을 잃었다면 B라고 하는 물체는 A와 B 사이에서만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물체가 50kcal의 열량을 얻게 될 거고요. 그로써 A가 잃은 열의 양과 다시 말해서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의 양, B가 얻은 열량은 같다라는 거. 왜냐? 열은 A와 B 사이에서만 이동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중요 박스 열평형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열이 이동하게 되고요. 이때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킨 이후 어느 순간에 열평형 상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다시 말해서 두 물체의 입자의 온도의 속도가 같아진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 열평형 상태 이후에는 온도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저온의 물체의 온도는 높아져서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후부터는 다시 말해서 두 물체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 열평형의 특징을 한 번 더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한 열의 양이 열량값은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줄어든다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나와요. 실험 이거 중요한 실험인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이 우리 학교에서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열량계에 뜨거운 물을 넣고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를 열량계에 넣는다. 열량계의 뚜껑을 닫고 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각각 디지털 온도계를 꽂고요. 2분 간격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한 표가 바로 밑에 있는 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제가 뺄셈을 잘 못하긴 하지만 어머나 너무 두껍네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윗줄이 뜨거운 물이고 아래쪽이 차가운 물이에요. 그럼 우리 추측할 수 있겠죠. 뜨거운 물은 열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온도가 낮아지게 될 거고요. 차가운 물은 열을 얻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뜨거운 물은 60도에서 40.5도로 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29.5인가요? 19.5죠. 19.5. 맞나? 19.5.
맞죠? 이거 19.5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몇을 잃은 거예요? 7.5를 잃은 거죠. 7.5를 잃었죠. 자, 이렇게 되면 3을 잃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13을 얻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5를 얻었죠. 이렇게 되면 2를 얻었죠.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온도의 변화량이 줄어든다는 걸 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뭐다? 그쵸? 시간이 흐를수록 온도의 변화량은 지금 학습지 최대한 내가 좀 예쁘게 그 문맥에 맞게 써주려고 지금 학습지에 자 온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온도의 변화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온도의 변화량은 줄어든다. 이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30도, 요 30도라고 하는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가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일정한다. 두 물체 온도가 일정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복습하십시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접촉시켰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 쪽에서 저온의 물 쪽으로 열이 어떻게 될까요? 이동하게 될 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물체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동한 열의 줄어들게 됩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다시 복습. 자,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동한 열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도 어떻게 된다? 줄어들더라. 지금 표로 봤어요. 자,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고요. 차가운 물의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열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고온의 물체 쪽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시간이 흐를수록 온도의 변화량이 줄어든다는 거,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온도 차이가 작아졌기 때문 시간이 지날수록 두 물체의 온도가 차이가 줄어들고 이동한 열량이 줄어들면서 온도 변화량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6분 이후, 다시 말해서 열평형 이후라고 써놔주세요. 열평형 이후 온도가 변하지 않는 뭐가 됐다?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물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에 도달한 시간은 6분, 그 다음에 열평형 온도는 30도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라색 글씨로 써놓은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그쵸? 열평형에 도달한 온도 이렇게 해서 열평형에 도달한 시간이죠. 열평형에 도달한 시간. 여기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열평형 온도 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가죠? 오케이, 됐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평형 상태의 이용과 형상, 이거는 읽고 시험 하루 전에 외우면 돼요. 이거는 외우면 돼요. 자, 한약팩은 한약팩은 이제 처음엔 차가울 거고 뜨거운 물은 뜨거울 거니까 뜨거운 물 쪽에서 한약팩 쪽으로 열이 이동했을 것이고요. 냉장고 속에 음식을 보관한다. 냉장고와 음식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선과 얼음의 온도가 같아지게 될 것이고요. 시원한 물과 수박의 온도가 같아지게 될 것이고 체온계와 체온이 같아지게 될 거고요. 의자와 공기의 온도가 같아지게 될 건데 요거 있죠. 6번은 나중에 다음 시간 열에 이동해서 전도 설명하면서 또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자, 오늘 수고했고요. 이거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내일 학교에서 저한테 물어보면 되고 고마워요. 내일 봐요.